지난 시간까지 정책 결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나름대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정책 결정 이론이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온 것, 실려 있는 것은 사실은 나온 지가 이제 꽤 됐어요. 근데 그 얘기는 낡았다, 그래서 의미 없다가 아니라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타당성이 높다라고 인정이 된 그런 이론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고, 그 교과서에 소개된 것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할 학생들이 있으면은 대학원 과정의 정책 이론 시간에는 아마 더 많은 이론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진도는 여러분 교과서에는 맨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13장에 보면은 13장의 1절이 신제도주의 하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장 1절, 오늘 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신제도주의라는 것은 사실 어떤 하나의 단일한 시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대단히 많은 학자들이 때로는 서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의미로 제도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고 그 의미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보면은 대개 3개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3가지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르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제도주의라는 말에 앞에 붙어 있는 신, 뉴라는 것은 그럼 왜 붙었는가? 옛날에도 제도라는 말, 인스티튜션이라는 용어가 꽤 중요한 용어로 사용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쓰던 제도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뉴 신자가 붙게 됐는데, 옛날에는 제도라는 말로 번역하기보다는 주로 기구라고 번역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언제 많이 쓰였냐 하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요즘은 별로 그쪽은 안 하는데 소위 발전 행정하는 쪽에서 인스티튜션 빌딩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때는 기관 형성이라고 보통 번역을 했어요. 옛날에. 그 당시에 기관 형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은 이런 식이에요. 그 배경을 보면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소련과의 냉전 체제 하에서 가급적이면은 자기네 우방 국가들을 소련의 공산주의권으로부터 이제 막기 위해 가지고 미국식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정치, 경제, 행정 시스템을 말하자면 수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론 그랬었고, 그 당시에 잘 살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을 소련의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막기 위해서는 잘 살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러면 필요한 것이 공공부문에서 국가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미국식 행정 관리 시스템을 이식하는 그런 쪽으로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 말하자면 미국의 앞선 발전된 행정 시스템을 배워와서 후진국에 이식한다. 뭐 이제 이런 구도였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해방되고 새로 정부가 수립이 되고 했을 때 행정 시스템, 행정 관리 시스템,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쪽의 얘기를 하면서 인스티튜션 빌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관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인스티튜션이라는 말이 별로 안 쓰이다가 대략 한 80년대 지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의 그 논의들이 새로 시작이 되냐 하면은, 사회과학에서 핵심은 결국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라는 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강의 노트에 보면 원자적 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당구장 표시 해가지고, 이걸 이제 방법론에서는 또는 과학 철학에서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또는 뭐 환원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환원주의라는 말은 사회라는 거는 분명히 개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집단이에요. 집합체예요. 그런데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 사회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로 환원시켜서 보면 된다.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개인들을 알면은, 개인의 행동을 알면은, 개인의 심리 상태를 알면은 곧 우리가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이 경제 원론을 배우면은 그 앞부분에 금방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위 그 시장이라는 것은 소비자, 생산자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도출이 되느냐 하면은 개인 소비자, 개인 생산자의 효용함수 또는 생산함수, 비용함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소비자, 뭐 효용함수, 생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개인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걸 알면은 그 개인들이 똑같은 합리적인 존재인 개인들을 쭉 모아놓은 거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행태를 보려면은 개인을 이해하면 된다라는 식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소위 신제도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의 관심이 신제도주의적인 관심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바로 이거였는데,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인으로 쪼개가지고 보는 현상 설명, 이런 원자적인 설명, 이게 과연 타당할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적 설명과는 달리 집단의 행동 또는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단지 개인들의 행동을 그냥 총합한 거와는 뭔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원자적 설명 또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에서는 개체의 총합은 곧 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제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 플러스 알파, 뭔가 다른 뭔가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개인들의 행동으로 환원시켜서 설명될 수 없는 그 무엇이 신제도주의에서는 이제 바로 그 제도라는 것으로 설명을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티튜션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말로는 제도라고 번역을 하는데, 초기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직후에 발전 행정에서 얘기했었던 기관 형성에서의 인스티튜션이라는 거는 영어 단어도 그렇지만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도 기관 하면은 유형의 조직을 보통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제도의 개념은 유형의 조직도 물론 포함이 되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러나 사람들의 행위를 분명히 제약하는 어떤 큰 틀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시적인 구조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상위의 질서, 그러니까 개인 차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는 어떤 거시적인 맥락, 거시적인 질서, 이런 의미로 제도라는 것을 쓴다라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조직도 일종의 제도라고 볼 수는 있어요. 대학이라는 것도 기관 조직이고, 정부라는 것도 조직이고, 이건 유형의 조직인 거죠. 이것도 하나의 제도야. 그런데 이 신제도주의에서 더 강조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그 조직 그 자체보다도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어떤 그 규정, 규칙들이 있는데, 이게 공식적인 규칙일 수도 있고 비공식적인 규칙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유형의 조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질서 또는 규칙, 이런 것들. 그러면 개인이 결정을 내릴 때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결정을 내리는 상황하고 집단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건 달라요. 이거는 마치 지난번에 의사결정론, 정책결정 이론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두 번째 유형이 조직론적인 접근 방법이었어요. 그죠?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은 개인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조직론적인 관점은 결정은 사람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조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다를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제도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좀씩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동의하는 통일된 제도의 개념 정의는 말하기 어렵지만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개인을 초월하는 사회 단위에서 나타나는 어떤 거시적인 질서 또는 구조, 이게 공식적인 질서가 될 수도 있고 비공식적인 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사회 전반적으로 뭔가 사람들을 제약하는 그런 그
틀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 헌법, 뭐 법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명문화되어 있는 그런 성문법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법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누구나 그냥 그건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도 일종의 제도라는 거죠. 사람들 머릿속에 그냥 막연히 있는 것도 일종의 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도의 개념이 참 모호해지긴 해요. 옛날 제도주의와는 달리 제도가 사람들의 행태, 사람들의 사고방식, 사람들의 결정을 거시적으로 제약하는 측면을 강조한다라는 면에서 앞에 신자를 붙여서 신제도주의라고 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이 신제도주의라고 불리우는 이 연구들이 80년대를 지나면서 뭐 사회학, 경영학, 뭐 조직이론, 정책이론, 뭐 일반 행정학 쪽, 국제관계학 쪽, 뭐 정치학 쪽 이런 굉장히 다양한 사회학 여러 분야에서 비슷한 시기에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쭉 합쳐지면서 이걸 정리하면서 대개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대개 한 3개 정도의 그 큰 유형을 나눌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역사적 제도주의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은 먼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rational choice라고 하는데,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제도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규칙 또는 제약, 주로 여기서는 공식적인 제도 측면을 말합니다. 공식화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규칙 또는 뭐 통치 구조 이런 것을 제도라고 하면서, 이 제도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일단 만들어진 제도는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제약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요. 이거는 그냥 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그 제도 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제도가 어떤 식으로 설계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행동, 선택, 결정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도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가? 그 개인과 제도에 보게 되면은 이 앞에 보면은 두 번째 동그라미 합리적 개인들의 집합적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했는데, 쉬운 예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투표하는 것 있죠. 내년에 이제 지방자치 선거를 하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 다 투표권이 있을까요, 그죠? 지금까지 투표를 빠짐없이 다 해본 사람,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투표 다 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몇 사람이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꽤 되네. 나는 한 번도 안 했다 하는 사람. 왜 안 했을까? 내 짐작대로라면은 뻔할 것 같으면 귀찮아서. 그럼 뭐하러 그걸 가서 해? 투표하겠다 가는 사람은 아이고 그 시간에 놀러 가지, 아니면 테레비 보지, 공휴일에 우리 애인만 데이트나 하지, 그거 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거 찍고 뭐 그런 거 뭐 해? 내 기억에 나는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할 때마다 투표를 했었는데 내가 찍은 사람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난 국회의원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 다음번 대통령 선거할 때 내가 어떤 생각할 것 같습니까? 뭐 내가 가서 줄 서가지고 찍어줘봤자 내가 뭐 표 찍어준다고 내가 뭐 하다못해 뭐 과자 하나 얻어먹는 것도 없는데 내가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찍으면 내 시간 버려, 내 다리 아파. 그런다고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도 않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에서는 뭐 투표가 선거하는 게 뭐 헌법이 보장한 권리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내 입장에서는 코스트만 들지 베네핏은 하나도 없는 거야. 설령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치면은 더 속 터지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찍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야 하는데 하고서 막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저러고 있으면 저거를 욕을 해 마라 어떻게 해야 돼? 욕을 하려니 내 손 찍는 손이 내 손으로 찍었는데 그럼 나를 욕해야 되는 거니까 차마 그럴 수도 없고 참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은 시장 실패 얘기할 때 집합행동의 그 논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대외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다 같이 권리 행사를 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돼. 그래야 민주주의라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달성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국민들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투표하러 갔을 때의 코스트와 투표하고 난 다음에 얻는 베네핏을 생각해 본다면은 코스트는 있는데 베네핏은 요만해.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개인이라면은 이때 합리적이라는 거는 코스트와 베네핏을 계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도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코스트와 베네핏을 따져서 손해나는 일을 안 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투표 안 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 선택신 제도주의에서는 일단 모든 개인들은 마치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사람들이다. 즉 코스트와 베네핏을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손해나는 짓은 안 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코스트는 많은데 이익은 별로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은 아무도 투표를 안 하게 돼.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인 아주 그 좋은 것이 완전히 물 건너가게 돼 버리는 거죠. 이런 이제 딜레마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다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로서 이것을 막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중요한 투표 같은 거 할 때는 일단 공휴일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 학교 안 가도 되니까, 너 직장 안 가도 되니까 그런 편익을 주면서 그러니까 대신 투표는 좀 해라 이런 거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휴일을 이용해 가지고 놀러 나가고 그러니까 투표하는 사람들은 뭐 주죠. 그 고금 같은데 그냥 들어가게 해주는 뭐 그런 거 있던데 투표하고 나면은 뭐 그런 거 인센티브를 살짝 주는 경우도 있어요. 유럽의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더라는데 좀 나라 이름을 잊었는데 어느 나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벌칙을 가합니다. 투표 안 하면 벌금 내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투표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든 아니면 투표 안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벌칙을 주든 이런 것은 일종의 제도야. 이런 제도가 왜 만들어지게 되느냐? 합리적인 개인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제도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투표를 안 하면 벌금 예컨대 10만 원. 이렇게 하면은 투표하러 가는 게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10만 원 내는 것보다는 이게 더 적은 코스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투표하러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군사제도, 징병제도는 일정한 자격이 되는 남자는 무조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놨어. 왜 이렇게 해놨을까 하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개인의 자유에 맡겨두게 되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미쳤다고 거기 가가지고 그러고 있냐. 나 공부하든지 돈 번든지 아니면 우리 애인하고 만나야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입장에 생각하면 코스트가 너무 막대하고 베네핏은 대한민국이 지켜진다. 뭐 좋긴 한데 내 입장에서는 별로 뭐 이렇게 심각하게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베네핏이 요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냥 올 사람은 와라 이렇게 안 하고 무조건 와야 돼. 그 대신 안 오는 사람은 빠지려고 하는 사람은 벌칙을 엄청나게 세게 가하는 거죠. 이런 그 제도, 그 징병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나라 상황에서 만약에 개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이런 방식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의 그 국방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냥 모병제보다는 징병제라는 그런 특별한 그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일단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 제도 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지금의 우리나라 징병제도 하에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가? 가기는 싫지만 안 갔다가는 내 인생에 완전히 빨간 줄을 그리는 거. 이거는 너무 싫으니까 아니 그래도 억지로라도 내가 갔다 오자. 꼭 참고 죽었다 생각하고 갔다 오자. 차라리 그게 좀 더 나한테는 이익이 된다.
감옥 가 있는 것보단 차라리 그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대한민국의 특별한 징병제 그 제도 하에서 있는 사람들은 군대 가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판단하니까 가는 거고, 만약에 그냥 모병제 같은 상황에서는 난 가기 싫어 안 가. 그리고 안 간다고 특별한 불이익 받는 것도 없어. 만약에 그런 제도라면은 안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우리 그 선거 제도가 그런 식이죠. 투표 안 해도 벌금 내는 거 없어. 그러니까 귀찮으면 난 안 가. 그냥 등산 갈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나한테 더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이런 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회에. 생각해 보면은 거의 모든 종류의 제도들이 다 이런 이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예컨대 의무교육 제도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인가 의무교육 제도가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부모는 얘를 대학까지 보내려면 돈이 억수로 드는데 이거 앵벌이를 차라리 시킬까? 물론 그런 정신 나간 부모가 있겠냐 말은 사실은 있을 수도 있어. 내가 그 옛날 캄보디아에 갔을 때 앙코르와트 지역에 가니까 거기 아침에 갔는데 조그마한 애들이 뭐 돈 달라고 아니면 뭐 판다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 학교 안 갑니까? 그랬더니 부모들이 학교를 안 보낸대. 그냥 너 가서 그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뭐 얻어오든지 뭘 팔든지 뭐 이렇게 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개인에게 두게 되면. 그래서 아예 강제로 몇 살까지는 또는 중학교 과정까지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하면 부모가 벌을 받는다. 이런 그 제도를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뭐 교통신호등 제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거 뭐 빨간불 그다음에 뭐 초록색으로 뭐 화살표하면 어떻게 가고 이런 그 신호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 이거 다 제도라고. 이게 없으면 서로 그냥 막 먼저 가려고 하다 보면 막 부딪히고 사고 나고 막 죽고 다치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신호에서는 어떻게 되고, 빨간불 보이면 딱 멈춰야 되고 초록색이면 가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결혼 제도도 일종의 이런 합리적 선택신 제도주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처음에 눈 맞아서 자기들이 살다가 애 낳고 좀 있다 보면 에이 지겨워 나 관도 안 살래 뭐 이러다 보면은 이게 완전 동물의 왕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결혼 제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일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너 헤어지면 안 된다. 같이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얽어매는 거죠. 그런 제도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런 제도적인 틀이 없을 때하고는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간통죄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만약에 다른 그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 아닌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면 간통죄로 이제 처벌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는 어른들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뭘 결정하도록 내버려 둬야지 이거를 왜 국가가 간섭하냐는 사람들도 있다고. 근데 간통죄라는 이런 그 제도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겠죠. 간통죄라는 게 그렇게 심하게 벌을 주는 이런 제도 하에서는 설령 눈이 맞고 마음이 맞다 하더라도 아우 이랬다가 내가 큰일 나지 해가지고 벌 받지 해가지고 그런 행동으로 안 옮겨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없다면 너무 쉽게 그런 그 혼외의 정사라는 것이 막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식이에요. 기부금 제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직장 가면은 특히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유리지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내가 월급 받기도 전에 이미 정부에서 먼저 선불로 떼가 버려 그냥. 그리고 1년 뒤에 조금 더 가져왔네, I'm sorry 하면서 조금 돌려주는 게 있어요. 이자도 안 붙이고 그냥 이제 막 이렇게 한다. 그게 이제 연말 정산한다는 게 그런 건데, 세금 관련된 것도 굉장히 이런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NGO라든지 또는 뭐 어떤 그 공익적인 일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면 좋은데 잘 안 해. 그럴 때 예컨대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금 제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뭐 기부금 전액으로 할지, 또는 어떤 경우는 뭐 10%만 한다든지. 그래서 예컨대 정치연금 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 금액만큼 그대로 소득이 없었던 걸로 쳐주니까 세금 자체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뭐 예컨대 종교기관에 하는 경우에는 10%까지만 인정을, 그 소득이 없는 걸로 인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부금에 대해 가지고 전액 전부 다 세금을 안 매기고 소득이 그만큼 없는 걸로 친다라고 하면은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걸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업이, 어느 재벌이 어느 뭐 예술단체한테 또는 환경단체한테 뭐 몇십억씩 기부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멋있는 일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기업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멋있게 보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만큼의 돈이 세금으로, 말하자면 세금으로 더 부과될 수가 있었는데
그 수십억의 돈을 기부를 하게 되면은 그 돈만큼은 손비 처리돼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안 돼 버리니까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억, 예컨대 10억이라는 돈을 예컨대 어떤 예술단체에게 기부를 안 하면 소득이 10억이 더 많아지는 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 물리고 하는 거니 그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내느니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돈 차라리 예술단체 또는 환경단체 또는 공익단체,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그럼 기부하면은 폼도 나고 세금도 어차피 돈 나갈 돈 중에 일부를 나가는 거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그만큼 효과가 있고 그래서 세금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기업들이 또는 개인들이 기부금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하는 것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미국에 보면은요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예술단체에 대해서 기부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데 왜 한국은 그렇게 많이 안 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게 종교적인 또는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지만은 미국의 그 세금 시스템하고 우리나라 조세 시스템이 다릅니다. 이 기부금에 관련되는 게. 그래서 기부금에 관련된 세금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개인들이 판단할 때 기부금 많이 내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할까? 아니면 안 내는 게 유리할까? 이런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개인과 제도 2번을 보면 합리적 개인들은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계산하고 행동한다라고 전제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집합적인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 근데 일단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그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 선거구 제도도 예로 들어놨는데 중선거구제 또는 소선거구제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선거구제를 조그맣게 해가지고 지역을 작게 해가지고 거기서 1등만 국회의원으로 뽑는 그런 시스템하고 넓게 광역으로 해가지고 1등, 2등을 다 같이 국회의원으로 뽑는 이런 경우하고 어느 상황이 더 피 터지게 싸울 것 같아요. 소선거구제가 그렇게 되겠죠. 한 명만 1등만 뽑으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그 정치 병폐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라도는 민주당 계열만 뽑고 이쪽은 뭐 지금은 새누리지만은 뭐 옛날에 신한국당, 한나라당 이렇게 뽑고 하니까 이걸 좀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차라리 선거구역을 좀 넓게 해가지고 1등과 2등을 동시에 뽑자. 그러면 전라도에서도 한나라당, 옛날 한나라당, 그다음에 민주당 같이 나오고 경상도에도 한나라, 민주당 같이 나오니까 지역색을 좀 이렇게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등, 2등 다 같이 뽑느냐, 1등만 뽑느냐, 어떤 제도냐 따라 가지고서 그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거 평가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이 제도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정부에서도 대학을 평가한다고 하고 뭐 중앙일보니 뭐 QS니 이런 식의 대학 평가들이 많아요. 그죠? 나중에 우리가 정책 평가할 때 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평가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평가 대상인 사람들의 행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요즘 대학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취업률이야. 근데 옛날에는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라고 했지 취업 학원이 아니다라는 게 전반적인 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취업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뭐 학교에서 나서 가지고 뭐 취업 학원이냐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왜 그렇게 됐는가? 외부에서 평가를 하면서 대학 나와가지고 그냥 빈둥빈둥거리면 안 되니까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대학이 공부시켰으면 대학이 책임져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점수를 취업률로 맞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좋은 대외적인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취업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총장님부터 해가지고 그냥 그 밑에 학과까지 내려오기까지 그냥 취업시키려고 열심히들 애를 쓰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회대에서도 취업 특강을 지금 매 학기마다 지금 열심히 모셔가지고 하는데 안 와 애들이. 취업 걱정을 안 하는 사람들만 사회대에 모여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취업률을 보면 뭐 그닥 썩 높지는 않은데 근데 취업 특강 그 참 괜찮은 분들 다 모셔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들 안 오대. 막 도시락까지 주면서
샌드위치 준다고 해도 막 안 오고 그러던데 정말 괜찮은 분들 섭외해가지고 어렵게 모셔가지고 그 취업 특강 하는 거니까 꼭 뭐 행정학과에서 하는 그런 특강이 아니더라도 사회대 전체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한 그런 거라도 여러분들 가서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들어보세요.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기초연금 그 제도를 수정해가지고 뭐 무조건 다 2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바꾼다라고 하면서 국민연금하고 연계시킨다고 했어, 그죠? 뭔 말인지 잘 몰라도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딱 바꿨더니 국민연금 그동안 이제 가입했던 사람들이 이거 가만히 있으면 내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거네 해가지고 탈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게 그래도 민간 보험보다는 훨씬 더 낫다 해가지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임의 가입자들도 많았었는데 지금 새 대통령 하에서는 이걸 기초연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기초연금 국민연금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는 이익 보는 거 같네 해가지고 난 그럼 이제 빠질래 탈퇴할래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것에 가입하는 것도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 탈퇴하는 것도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 근데 왜 어떻게 합리적인 판단이 이렇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반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어떤 제도 하에서 판단을 하느냐,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서 사람들의 합리적 판단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제도가 주로 공식적으로 설계된 제도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제도라는 거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좀 비공식적인 그런 규칙들 또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사회에 그 집단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어떤 뭐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뭐 사회적인 질서, 사회적인 패턴 또는 뭐 도덕률 이런 것들이 다 제도로 포함이 됩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에서 말할 때의 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제도의 두 번째에 보면은 사회에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받는 것, 당연시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제도도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게 되면은 그 제도는 다시금 사람들의 행동에, 판단에, 선택에 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전철로 통학하는 학생들, 자 이제 하루 종일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파김치가 됐어. 집에 가는데 전철에 보니까 자리가 없어. 왜 자리가 없냐? 그러고 있는데 딱 자리가 나는데 딱 봤더니 거기 노약자석이라고 쓰여 있어. 앉겠어, 안 앉겠어? 왜 안 앉아? 다리가 덜 아픈가? 다리 아픈 사람한테는 자리가 보이면 앉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죠? 그런데 안 앉아, 못 앉는다고 말해야 되겠지. 그치? 참아. 왜? 잡아가나? 잡아가는 건 아닐 거라고. 그렇다고 경찰에 와가지고 너 여기 앉아서 해가지고 체포해가는 건 아니야. 군대는 안 가면 체포해가. 그런데 노약자석에 앉았다고 해가지고 경찰에 와서 체포해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건 없지만 왜 안 앉겠어? 그냥 양심이 찔리니? 양심에 찔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이런 것 아닐까요? 남의 눈총이 따가워가지고 저기 앉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대놓고 얘놈 자식하고 야단을 안 쳐도 괜히 내가 거기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런 나쁜 놈 자식 말이지 이런 하면서 막 욕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차마 노약자석 같은 경우는 못 앉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연 모든 나라가 다 그러냐?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습관화가 된 사회에서는
노약자 석유라고 쓰여 있는 곳에 젊은 사람이 앉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내가 다리가 아파도 자리가 났을 때 거기는 안 앉는 게 나에게는 합리적이야. 다리가 아파서 앉는다. 그러면 내가 좀 자리가 편해진다라는 것이 이익이지만 그 대신 사람들이 나를 막 쳐다보는 그 막 따가운 눈총 같은 것이 굉장히 심각한 심리적 코스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불편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안 앉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합리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우리 어머니 친구분 그 아들내미가 어렸을 때 미국에 갔는데 얘가 나중에 이제 그 대학생 때 여름 그 썸머스쿨 한다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나랑 이제 며칠 같이 놀고 그랬는데 그때 이 녀석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미국 가가지고 처음으로 싸웠던 게 언제냐 하면은 버스에서 고등학교 때 버스에 싸웠대. 왜 싸웠냐 그랬더니 버스에 앉아 있는데 나이 많으신 그 꼬부랑 할머니가 올라오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리를 양보해 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미국 애들이 씩 보면서 막 킥킥대면서 웃더라는 거야 지들끼리. 그래서 이 자식들이 말이지 착한 일 했는데 왜 저러냐 해가지고 이제 막 시비가 붙었다가 막 싸움하고까지 하고 막 이래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니다가 미국 갔던 박찬호 선수가 처음에 미국 가서 그 공 던지기 전에 모자 벗고 인사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자기 나름대로는 한국적인 분위기에서는 이제 얌전하게 착하게 이제 예의 바르게 행동했던 건데 그 미국 사회에서는 좀 뭐 하는 짓이냐 이상한 짓 한다라는 걸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노인이 올라오고 뭐 자리 양보 안 한다는 게 하등 문제가 될 것 없는 그런 분위기고 우리 사회는 한국 사회는 동양 사회는 대체로 노인을 공경하는 이런 분위기가 오랜 세월에 걸쳐 가지고 이게 쌓여와서 지금까지도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사회에 가면은 미국에서는 전철에 빈자리가 났을 때 그냥 앉아도 괜찮아. 할머니가 와서 자리 양보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캥기지만은 딴 사람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 아무도라 그러는 것은 너무 심하겠다. 미국 사람들에 대한 좀 그 인설트가 될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욕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자기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해석에 의하면은요.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이 선택이 나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준다라는 식이 아니야. 객관적으로 이 선택이 나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준다. 우리 조직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준다. 이 정책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선택한다라는 식의 합리성 논리가 아니에요. 또는 극대화 논리가 아니야. 최적의 어떤 대안을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실제 사람들이 그러냐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해석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시각에서 볼 때는 사람들은 자기를 둘러싼 주위 환경에서 어떤 요구를 하느냐에 신경을 쓰면서 그 요구에 순응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전철에서 자리 양보하고 하는 것 그때 제도라는 게 우리 사회에 뭐 효도 의식이라든지 뭐 노인을 공경하는 이런 그런 그 관습 같은 것 있죠. 이게 말하자면 사회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마땅히 이래야 된다. 당연히 이래야 된다. 왜라고 물으면 안 돼. 그렇죠? 노인을 공경해야 돼. 어르신을 공경해야 돼. 어른한테 어이 담배불 좀 이랬다면 큰일 나. 왜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한 놈이야. 그러니까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대답할 필요도 없고 이건 당연한 거로 사회에서 인식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당연시 되고 있는 거에 내가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선택은. 근데 그 선택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합리적 우리 지난번에 정책 결정 모델 중에서 합리 모델에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왜 이렇게 결정하느냐 그거는 정책 문제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거라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보는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볼 때는 그런 극대화의 논리 또는 합리성 논리가 아니라 적절성의 논리라 그럽니다.
그 영어로 appropriate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가장 훌륭한 선택이 뭐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뭐냐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적절한가, 이 맥락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가장 적절한 처신인가, 이걸 우리가 적절성의 논리라고 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 이게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되는 바를 충실히 따르는 것, 또는 사회에서 볼 때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충실히 따르는 것, 사회적인 이걸 정통성이라고 하는데, 사회에서 당연시 하는 것과 반대로 나가게 되면 사회적 정통성이라는 건 없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그게 곧 사회적인 정통성을 획득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직의 결정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일종의 그 신화 또는 그 의식, 리추얼이라고 보는 겁니다. 리추얼이라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여기 저 집에서 할아버지나 또는 뭐 조상님 제사 지내는 사람들, 이게 일종의 리추얼이야, 의식이야. 제사를 왜 지내냐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천주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제일 욕을 먹었던 게 바로 그 제사 문제였던 거죠. 오랫동안 공자의 나라, 유교 나라였던 조선에서 조상을 그 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제사 지내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돌아가신 조상님한테 제사 지내는 거 우리는 안 한다, 절 안 한다, 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종이 있나 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던 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뭐 밤 보통 12시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옛날에 나도 우리 큰 집에서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문을 열어놔. 그래서 왜 열어놔요? 그랬더니 뭐 그래야 이제 조상 귀신이 들어온대. 그 생각해보니까 귀신이 문 잠겼다고 못 들어오고 그러면 또 이상하잖아.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진수성찬을 쫙 차려놔. 뭐 홍동백서 뭐 이러면서 쫙 차려놓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상님 귀신이 와서 이제 드시고 가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술 드셨습니다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딴 쪽에 놓고 뭐 그래서 내 눈에는 그대로 있는데 다 드시고 가셨다는 거야.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제사 지낸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아니야. 물론 제사라는 것이 그 유교 사회에서 수행하는 사회적인 기능이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조상 귀신에게 절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건데, 요는 이거예요. 유교 사회에서 제사를 지낸다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뭐 우리 자손들이 뭐 문제가 없이 잘 해결, 뭐 만사형통하고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네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인데 기일인데 제사 안 지내냐? 제사 지내는 게 마땅한 거야.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의식을, 이 추월을 따른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 사회에서 조상이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야지라고 믿는 사람이 많으면은 대세를 따라가야 돼. 만약에 안 따라가면은, 옛날에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 막 죽고 뭐 목 베고 죽고 막 그랬잖아요. 순교하고 막 그랬죠. 그게 바로 그런 거라고. 대세를 거스르면은 사회적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설령 그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 반대로 가는 게 객관적으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정통성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조직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종종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은 1997년 대통령 선거 때가 마침 그 직전에 우리나라가 IMF 사태 겪고 막 혼란스럽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야당 대표였던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적극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으로 나갔어요. 명분은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공기업들 보니까 이건 뭐 순공공 가지고 완전히 뭐 파티하고 뭐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정말 최적이냐라는
되냐라는 고민보다도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불어닥치기 시작하는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그 거대한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그런 바람, 그리고 행정개혁을 꼭 뭐 해야만 된다라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사실은 공기업은 일반 기업들이 시장에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공기업이 맡게 되는 거죠. 일반 기업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걸 뭐하러 공기업을 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기업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공기업은 어쨌든 역적이 돼버렸고 그 당시 분위기에서 사회적인 요구가 공기업은 마땅히 민영화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당연한 거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사실은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싸고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 그 뒷얘기들이 뭐 좀 있는데 좀 실명을 거론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 영어 강의도 일종의 그 사회적 정통성 또는 정당성에 근거한 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학교도 09학번부터인가 영어 과목을 5과목인가 이상 들어야 졸업하게 돼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한 가지 방식은, 한 가지 설명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했는데 글로벌 시대에, 세계화 시대에 영어, 글로벌 리더 키우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다. 그래서 영어 열심히 시키려고 영어 강의 하라고 하고 학생들한테도 영어 수업 듣게 하고 잘 안 들으니까 의무적으로 듣게 하고 뭐 이렇게 했다. 라는 거는 합리 모델에 의거한 해석이고 사회학적 신도주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면은 영어 강의 의무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실력이 향상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대학이라는 조직이 영어 강의 한다라는 걸 통해서 사회적인 서포트를 얼마만큼 많이 얻느냐 이게 진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K 대학에서 이거 시작했다고 얘기했었죠. 그때 왜 얘기했잖아. 어느 대학, 어느 K 대학에서 처음에 총장님이 뭐 세계화 과학화 하다가 국문과 교수님이 총장님이 된 다음에 명심보감 하면서 효가 근본이다 그러다가 또 막 바뀌면서 영어 강의 해야 된다. 뭐 민족을 버렸다, 막걸리도 버렸다,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 민족도 버리고 막걸리도 버린 그 총장님이 경영대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일면 광고를 내는 거예요. 몇 번을.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넣냐면 큼지막하게 우리 대학은 영어 강의가 30%고 이걸 뭐 앞으로 50%로 늘려간다고 뭐 그랬단 말이야. 그 이전까지는 대학에서 영어 강의 이런 얘기가 없었다고. 그런데 그분이 왜 그랬을까? 근데 또 그 뒤에 많은 대학들은 어쨌든 우리도 영어 강의 따라갔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생 신분이 아니라 만약에 부모님 신분이라면 한번 생각해봐. 우리 아이를 대학에 보냈는데 어디에 보내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데 어느 대학이 이게 뭐 민족 막걸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지도하지 않는 뭐 영어 이러면서 뭐 글로벌 리더 뭐 이러면서 막 해. 그러면 혹 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상황이 세계화 시대고 막 영어를 강조하는 시대고 뭐 유치원부터 막 영어하고 막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런 사람도 있대 진짜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교를 또 뭐 영어 태교를 한다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대. 그런 것도 또 팔고 그러던데. 이런 상황이니까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되면서 영어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어.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대학이 딱 그렇게 치고 나오니까 확연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느 대학은 뭐 영어 강의를 막 한대. 근데 이게 진짜 전공 수업을 영어로 하는 게 정말 애들한테 얼마나 이게 정말 교육이라는 면에서 얼마나 좋으냐 안 좋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좌우간 우리 애가 다니는 대학에서는 영어 강의가 30%래. 얘는 영어로 수업을 듣는데 라는 게 자체가 뿌듯한 거야. 뭔가 되는 것 같아. 사회적으로 영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영어 강의 한다고 하니까 폼 나보여. 이러면 사회적인 서포트,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학부모들이 그쪽으로 대학을 많이 가려고 해요.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후원금을 낼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요즘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영어 강의를 뭐 전체 과목 중에 50%를 하고 학생들은 5과목 이제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제는 10과목은 들어야 돼요. 뭐 빠져나가는 거면 어깨 만들어 놓고 이럴 겁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후원금을 줄 때 어느 대학은 우리는 그거 안 해요. 왜냐하면 영어 강의 하면은 교수가 50% 빼먹고 학생이 그중에서 또 50% 빼먹으면은 남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들립니까? 설령 그 말이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시대에 영어 강의 안 하는 대학, 이거는 발전을 안 하는 대학이네. 개혁을 안 하려는 대학이네 하니까 돈을 안 주게 돼. 어느 쪽을 주겠습니까? 우리 영어 강의 막 합니다. 막 이런 쪽으로 막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 강의라는 것이 정말 대학 교육의 퀄리티를 높이고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정말 도움이 되느냐? 이건 안 중요해. 요는 이겁니다. 사회적으로 폼 나느냐? 사회가 요구하는 것, 사회적인 대세의 그 방향과 같으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과 맞으면 그게 바로 적절한 대안이 되는 거예요. 최적의 대안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울리는 대안, 지금의 대세와 어울리는 대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화라는 말은 뭐냐? 공기업 민영화하면 정말 효율성이 높아지고 정말 대한민국이 잘 된다라는 거. 신화라는 거예요. 신자유주의적인 행정개혁 또는 뭐 거버넌스, 이게 옛날에 전통적인 비효율적 관료제보다 훨씬 더 낫다. 그래서 행정개혁 신자유주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정말 그런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신화라는 겁니다. 단군신화 알잖아요, 여러분. 단군신화가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실제 걷기도 하고 아닌 걷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실제건 아니건 어쨌든 그냥 그렇다더라 하고 사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영어 강의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강의가 정말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주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사회적인 서포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영어 강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방향, 우리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그 분위기, 대세에 맞는 적절한 선택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영어 강의를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느냐? 그것도 일종의 신화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걷고 아닌 것도 걷고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늘 먹고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곰이 여자가 됐다라는 말, 이게 사실일까? 아닌 것도 같은데 그렇다고 딱히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뭐 이런 거,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런 거, 바로 이 신화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여기서는 제도라는 거를 뭐 공식적인 것 또는 비공식적인 것 다 합칩니다. 그래서 뭐 절차라든지 규범, 또 뭐 법, 관습 이런 것들 총 집합으로 보는데, 정책 결정자가 문제 해결을 하면서 어떤 정책을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무엇을 고려하느냐 하면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존에 그러니까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제도적인 틀, 이 사람은 그 제도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제도가 근본적으로 제약을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 당시 이제 그 군부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 당시 김영삼 씨가 야당으로 있다가 이제 합쳐가지고 민정당으로 들어갔고 해서 어쨌든 당선이 됐어. 김영삼 대통령 당시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그 이전까지 전부 군인이 다 대통령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YS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통 민간인이 대통령이다. 그래서 문민정부라고 했어.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특히 통일 정책은요, 무조건 빨갱이 때려잡자라는 거였어요. 군인들이 다 대통령이고 또 6.25의 그 상처도 있고 해서 이 멸공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그 고착된 이데올로기였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때 초대 통일부 장관을 누굴 모셨냐 하면은 한완상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70년대부터 유신 정부 때도 그랬고 또 전두환 정부 때도 그랬고 굉장히 그 진보주의적인 학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진보 성향을 가진 분이 통일부 장관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통일 정책은
상당히 과거와는 달리 전향적인 방향으로 되겠다라고 짐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이전까지 상당히 진보적인 이 지론을 가지고 있던 분이 통일장관이 됐는데 그 후에 우리나라 통일 정책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책 결정자에게 초점을 맞춘다면은 이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의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한 단서가 되겠는데 실제 바깥으로 드러난 최종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 전에 군인 정부 시대 때 통일부나 또는 문민 정부의 그 진보 성향을 가진 분이 장관이 되나 크게 차이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제도로 설명하는 거죠. 이미 오랜 시절, 그러니까 6.25 이후에 이미 몇십 년 동안 빨갱이 때려잡아야 돼. 북한은 대화 상대가 아니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알게 모르게 굳어진 거야. 우리 정부 내, 특히 통일부 이쪽에는. 그래서 장관 한 사람이 진보 성향을 띄었다라는 것 정도 가지고는 통일부의 정책 결정에는 별로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 이명박 정부 때인가 노무현 정부 때인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학 입시, 우리나라 교육 정책 중에 산불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뭐가 있나요? 기여 입학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등급제, 고교 등급제 안 되고, 또 하나가 뭐더라? 본고사 본다는 거. 근데 지방 대학의 어느 그 교육학과 교수님이 평소 지론이 교육부의 산불 정책은 철폐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미나에서도 이런 거 논문에서도 그렇게 했던 분이야. 근데 이분이 통일부 장관이 지명이 딱 됐어. 그랬더니 기자들이 쫙 내려가가지고 교수님이 옛날 쓴 논문 세미나 자리에서 보면은 이제 산불 정책 없어야 된다는데 그럼 이제 없어집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을 흐린 거야. 이게 내가 옛날 교수 시절에 그냥 소신은 그렇지만 이렇게 말을 흐려. 그래서요. 그랬더니 결국 안 없앴어.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 이게 뭘 말하겠느냐? 교육부 장관 정도면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최고 대표고 최고 수장이니까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리더라면은 자기 옛날 평소의 소신대로 사실 그게 꼭 나쁘다고 볼 수도 없으니까 밀어붙일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는가? 교육부 관료들,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 또는 교육부 관료들 이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틀이라는 거는 산불이라는 건 말도 꺼내지 못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분이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교육부 안에 벌써 몇십 년 동안 오랫도록 쫙 고착화되어 있는 이 제도의 틀을 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세 번째 보면은 전략적 계산 행위의 산물이 아니라 관례 또는 의무 이행의 결과로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결정을 하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대안을 쭉 비교해봐서 이게 제일 좋으니까 이게 제일 합리적이니까 선택했다. 이게 아니라 이건 전략적 계산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달리 방도가 없어. 그냥 내가 이제 어느 장관에 들어가면은 그 장관직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부서에 존재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몇십 년 된 제도들. 거기에 딱 끼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옴짝달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쭉 해온 대로 관례대로 쭉 해나간다든지 또는 다른 식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교육부 장관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산불 정책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그 제도적인 틀에 따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의무를 이행하듯이 하는 거다. 이게 꼭 자기의 소신에 맞는다라든지 또는 우리의 교육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해 준다든지 이런 취지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와 비슷하게 정책 결정에서 사실 합리성은 그다지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합리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경로 의존성하고 연관이 되는데 처음에 제도가 그러면 왜 그렇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그 당시에는 그런 식의 접근이 문제 해결에 제일 도움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통일 정책도 생각을 해보면요, 6.25 이후에 정말로 남북 분단 대치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는 유화적인 제스처 싸고 자칫하면 남한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호전적이고 적대적인 대북 정책이 맞는 방법이었을 수 있어요. 교육 정책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또 대표적인 오래된 정책이 바로 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인데, 수출만이 살 길이고 수입하면은 이거 완전히 매국노 취급하는 것, 이것도 60년대에 만들어진 제도의 소산이에요. 그런데 60년대에는 우리 경제가 너무 취약했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수입 자유화를 하게 되면은 한국 기업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호주의 막을 둘러치고 외국 기업들 못 들어오게 막고 외국 소비 제품 못 들어오게 막고 국산만 써라, 국산품 애용, 뭐 이런 식으로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로 의존성이라는 건 이제 그런 겁니다. 옛날에 형성된 제도, 옛날 형성된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적절한 이유가 있었어.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었어. 그런데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로 쭉 오래 지속이 되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 옛날에 선택했던 것이 지금의 선택을 제약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여러분 앞날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믿습니까? 가끔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청춘, 야 얼마나 가슴 뛰는 얘기냐. 그래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믿습니까? 진짜로? 천만의 말씀이 아니야. 아쉽지만 왜 아니냐 하면은 그거는 이제 깐나내기 때나 해당되는 얘기고, 이미 여러분은 지금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많은 포인트들을 지나왔어. 그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는 거야. 요즘도 고등학교 문과 이과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왔으면은 아마 대부분 다 문과 했을 거야. 교차 지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죠? 고등학교 올라갈 때 문과 할 거냐 이과 할 거냐라는 선택. 그다음에 또 뭐 과목들, 어떤 과목을 내가 듣기로 할 건지, 시험을 어떤 걸로 볼 건지, 그다음에 어느 할 건지, 어느 과로 할 건지, 이런 수많은 선택들이, 과거에 여러분이 내렸던 수많은 선택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이 된 거야. 그럼 여러분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그 수많은 결정들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꼭 100%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서 나는 아이돌 그룹 한번 해봐야 되겠다.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100%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대안들과, 어쨌건 내가 지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만들어졌던 결정이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결정을 제약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거기 2번에 보면은 경로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쭉 이렇게 되어 왔느냐 하는 그 경로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말은 곧 역사적인 배경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대 미국하고 통상 마찰이 굉장히 심했는데, 미국은 이런 거예요. 한국이 이제는 경제적 성장하고 했으니까 시장 개방해라. 수입 자유화해라라는 거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많은 관료들이 수입 자유화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지금은 뭐 수입 담배 펴도 양심이 걸리는 거 없죠?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수입 담배, 양담배라 그래가지고 그거 피우다 걸리면은, 박정희 정권 같은 경우에는요, 공무원이 그거 피우다 걸리면 그 자리에 쫓겨나. 진짜로. 그렇게 엄했어. 수입 담배, 양담배 피우면은 큰일 나. 양담배 하면은 그 도둑놈이 아니지, 나쁜 놈, 역적, 이런 식이야.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만큼 수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어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사실 60년대 이후로 수입이라는 말 앞에 붙은 건 뭐냐 하면은 호화사치라는 거예요. 호화사치 수입품. 그래서 수입차 탄다 그러면은 저 돈 어디서 나와가지고 저 돈, 그 많은 돈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을까? 저건 사기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삐딱하게 보는 듯한 시선들,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졌느냐? 옛날 60년대 우리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수출 드라이브 정책 피고 수입을 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도의 지속성이라고 하는데 한 번 만들어진 제도는 여간에서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쭉 지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초에 만들었던 수입 금지 수출 드라이브 정책, 이 제도가 몇십 년을 계속해서 간 거야. 근데 지나면서 우리의 경제적,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대한민국 경제력이라는 건 이미 80년대가 되면은 더 이상 보호주의 같은 거 하지 말고 정부 규제하지 말고 이제는 민영화하고 수입 자유화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객관적인 경제 정책으로는 좋은 방향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안 나가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수입하면 곧 나쁜 거고 외국 물건 쓰면은 매국노고 국산 쓰면은 애국자고 뭐 이런 식의 관념이 자리에 박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웃지 못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 옛날에는요 80년대 전에 수입 자유화되기 전에는 고깃집에 참기름이 사실은 가짜 참기름이 많았어. 거의 대부분 가짜 참기름이었어. 왜 그랬느냐? 참기름값이 너무 비싼 거야. 왜 비싸냐? 수입하면 싸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80년대 초에 내 기억으로는 한국 국내 참기름 값이 국제 참기름 시세의 6배였어. 그러니까 고깃집에서 참기름을 함부로 못 준단 말이야. 너무 비싸니까. 수입 자유하고 나니까 고깃집에서 그냥 진짜 참기름으로 먹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국산 참기름을 먹어야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입 참기름이라도 어쨌든 고깃집에 가서 가짜 말고 진짜 참기름 먹는 게 좋겠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 과연 이제 그 뭐 얼마나 방역 체제가 잘 되냐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국산만을 써라 그러면은 굉장히 손해나는 일이라고요. 수입 자유화가 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이유는 옛날에 만들어진 제도가 계속해서 쭉 지속이 되어 왔다. 그래서 이거를 제도의 지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그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도, 그러니까 60년대에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필요했어. 그래서 그게 만들어졌어. 근데 한 20, 3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수출만 목에 걸 게 아니라 수입 자유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안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도의 지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도의 비효율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데, 수출에만 목을 매걸고 수입은 자꾸 억제하려고 하는 식의 제도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괜찮은 접근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으로는 보호주의 정책, 시장을 걸어 닫는 정책, 이거는 효율적인 정책이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바뀌었는데 제도는 그대로 쭉 지속이 돼요. 그러면 결정은 문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얘기했었죠. 관례 또는 의무 이행이라고. 그 틀, 변하지 않는 그 틀에 들어가서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문제 상황으로 보면은 사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결정자를 둘러싸고 있는 틀은 꽉 매가지고 너는 이쪽으로만 가야 돼. 이렇게 강요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거를 제도의 비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니까 옛날 방식 그대로 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례 또는 의무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효율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제도가 이렇게 지속이 되느냐? 거기 뭐 써놓지는 않았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정한 제도가 만들어지면 기득권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수입을 억제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수입 제품을 비싸게 갖다 팔 수 있으니까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수입을 자유하게 되면은, 너도나도 수입 자유화하게 되면 너도나도 물건을 수입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수입업자들의 이익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제도 하에서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제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그때 나올 테니까 그때 또 하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 분기점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제도가 한번 만들어지면 오랫동안 쭉 지속이 되면서 문제 상황이 변하거나 안 변하거나 제도는 쭉 지속이 되면서 정책 결정자를 이렇게 확 올가맨다,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제도라는 거는 정말 한번 생겨나면 마르고 닳도록 안 변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긴 변하는데 되게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문제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서서히 적응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 이건 아니고 안 변하고 한참 가다가 이 문제 상황하고 격차가 너무 이제 심하게 벌어지게 되는 거야. 갭이 너무 심하게 벌어진 거야. 이러면은 어느 날 한순간 확 부러지듯이 바뀌게 된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맨 밑에 단절된 균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느 경우에 이런 그 균형이 깨지는 단절되는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제도라는 것이 일종의 그 관성을 가지고 있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쭉 오래 간다라고 하면은 그 오래 지속되려고 하는 그 관성을 깨트리려면 상당한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보통 언제 나오느냐? 웬만한 정도의 불평 불만으로는 안 터지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악소리 날 정도로 큰 위기 상황이 한번 터지면 그 위기가 일종의 그 제도적 관성을 깨트리는 에너지파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큰 위기가 터진다든지 하게 되면은 쭉 지속되던 관성이 탁 깨져버리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해서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